영숙은 70살에 재혼을 결심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온 지 15년, 그녀의 삶은 고독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아침마다 깨어나면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방을 채웠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다. 영숙은 외로웠다. 뼈에 사무치도록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정호였다. 73세 정호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다. 동네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구석에 혼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다른 노인들처럼 떠들거나 화투를 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영숙의 눈에 들어왔다. 몇 차례 인사를 나누고 산책을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정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침묵은 편안했다. 영숙이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고 가끔 건네는 한마디는 따뜻했다. 정호에게도 과거가 있었다. 전처와는 2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다.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오래된 상처가 느껴졌다. 영숙은 깊이 캐묻지 않았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는 법이니까. 정호에게는 슬아의 자식이 셋 있다고 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하지만 연락은 거의 없다고 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다는 말에 영숙은 마음이 아팠다. 자식들과 멀어진 노인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다. 영숙은 정호에게 더 끌렸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이었는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혼을 이야기하게 됐다. 영숙의 자식들은 반대했다. 특히 딸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이 들어 재혼이 무슨 소용이냐며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프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다. 남은 인생을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다. 큰 욕심은 없었다. 그저 인간적인 온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사람은 정호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강남의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한적한 동네의 깔끔한 30평대 아파트였다. 햇빛이 잘 들고 공원도 가까웠다. 영숙은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정호는 영숙에게 말했다. 이 집에서 편히 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살 집이라고. 그 말이 너무나 다정하게 들렸다.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도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차갑고 계산적인 서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영숙은 그저 믿었다. 정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의 진심을 의심 없이 믿었다. 그것이 훗날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 몇 년은 평화로웠다. 영숙과 정호는 아침마다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다. 영숙은 정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고 정호는 영숙이 힘들어하면 설거지를 거들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영숙에게는 그 모든 것이 행복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끔 정호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지곤 했다. 영숙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는 그냥 스팸 전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또 어느 날은 우편물 하나가 배달됐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다. 정호는 그 편지를 재빨리 챙겨 방으로 들어갔고 영숙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숙은 불안했지만 남편의 사생활을 캐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았다.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안은 가슴 한구석에 작은 어둠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호와 살던 아파트는 처음부터 그의 명의였다. 영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정호가 살던 집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영숙은 자신도 이 집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함께 청소하고 꽃을 심고 벽지를 새로 바르며 집을 가꿨다. 이곳은 이제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다. 그렇게 믿었다. 정호는 종종 영숙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들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영숙은 그 온기에 기댔다.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로. 결혼 후 2년쯤 지났을 때 영숙은 자신의 노후 자금 일부를 집안 살림에 보탰다. 냉장고를 새로 샀고 보일러를 교체했으며 거실 소파도 바꿨다. 정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녀야 했고 약값도 적지 않았다. 영숙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생활비를 보탰다. 정호는 고마워했다. 미안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돈의 흐름을 기록해 두자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영수증을 모아두거나 통장 이체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그런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중요한가. 영숙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나중에 뼈아프게 깨닫게 된다. 정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는 자주 숨이 차다고 했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했다. 영숙은 정호를 극진히 간병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약을 챙겼고 저염식 식단을 준비했다. 병원 진료에도 빠짐없이 동행했다. 정호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면 영숙이 부축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무릎이 시려도 견뎠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다. 정호도 영숙에게 고마워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라고 당신 덕분에 산다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뿌듯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그 헌신의 기록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사진 몇 장, 병원 영수증 몇 개가 전부였다. 어느 날 영숙은 용기를 내서 정호에게 물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것을 작성해 둘 생각은 없냐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정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무슨 유언장이냐며 자기한테 남겨줄 재산도 별로 없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집은 어차피 당신이 살 집이니 걱정 말라고. 나중에 정리할 거라고. 영숙은 그 말을 믿었다. 다시 한번 믿었다. 구체적인 약속도 법적인 문서도 없이. 그저 남편의 말 한마디에 기대어. 영숙의 자식들은 가끔 전화로 걱정했다. 엄마 혹시 집 문제는 정리해뒀냐고.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서류 같은 거 받아두라고. 하지만 영숙은 괜찮다고 했다.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고 믿는다고. 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미 성인인 어머니의 선택을 자식이 강제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영숙과 정호의 생활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리하고 있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 재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 정호의 전처 자식들과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행복한 지금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다.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오늘을 살았다. 남편과 함께하는 오늘을, 따뜻한 밥 한 끼를, 손 맞잡고 걷는 산책로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평범한 겨울 새벽이었다. 영숙은 희미한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옆에 누워있던 정호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다. 영숙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119를 눌렀다.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정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영숙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다고, 곧 병원 간다고 버티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정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정호를 들것에 실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구급차 안에서도 응급처치는 계속됐다. 병원으로 가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다. 영숙은 계속 기도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정호는 안으로 실려 들어갔다. 영숙은 복도에 남겨졌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응급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영숙은 그저 기다렸다. 기도하면서, 떨면서, 무너지면서.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마비가 너무 심각했다고 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긴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했다. 정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봤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실감이 사라졌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다. 간호사가 영숙의 팔을 부축했다. 영안실로 안내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정호의 몸을 봤을 때 그제야 영숙은 무너졌다. 소리 없이 울었다. 몸이 떨렸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정신을 차리고 장례 준비를 해야 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딸과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왔다. 그들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영숙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리고 수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남의 일 같았다. 영숙은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장례식장 빈소에 정호의 영정사진이 걸렸다. 웃고 있는 정호의 얼굴을 보자 영숙은 또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첫날 밤 빈소는 조용했다. 정호의 지인들 몇 명이 문상을 왔다. 동네 경로당 친구들, 옛 직장 동료 몇몇. 그들은 영숙을 위로했다. 영숙은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슬픔보다 먼저 생존에 대한 불안이 밀려왔다. 영숙은 그런 자신이 비정하다고 느껴졌다. 남편이 죽었는데 재산 걱정을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영숙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살던 집은 정호 명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다. 노후 자금도 대부분 생활비로 써버렸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막막했다. 그날 밤 영숙은 빈소 한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슬픔과 불안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정호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자신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호의 영정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정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원망이었을까 하소연이었을까? 영숙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막막했다. 그리고 그 막막함은 다음날 상상도 못한 악몽으로 현실이 된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빈소에 낯선 기운이 들어왔다. 영숙은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을 입은 세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2명의 중년 남자와 1명의 여자. 그들의 표정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계산적이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들이 정호의 전처 자식들이구나. 큰아들 재석은 40대 중반쯤 돼 보였다. 각진 턱과 날카로운 눈매가 정호를 닮았다. 둘째 아들 재민은 형보다 조금 작은 체구였지만 역시 냉정한 인상이었다. 그리고 막내딸 수지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화장은 진했고 향수 냄새가 강했다. 세 사람은 영숙을 향해 걸어왔다. 재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인사는 없었다. 목례도 없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정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당황스러울 만큼 직설적인 말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던져진 선전포고였다. 영숙은 숨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멍하니 세 사람을 바라봤다. 재민이 덧붙였다. 아버지 통장이랑 도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지는 빈소를 둘러보며 말했다.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영수증 다 챙겨놨죠. 그들은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 그저 재산 목록을 확인하러 온 채권자들 같았다. 영숙의 딸 미정이 끼어들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례도 안 끝났는데. 하지만 재석은 냉정했다.
장례는 장례고 제사는 제산입니다.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야죠. 혼란을 막으려면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칼날 같았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 사람들은 계획을 갖고 온 것이 분명했다. 준비된 대사처럼 연습된 행동처럼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재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랑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영숙은 등골이 오싹했다. 정호가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서류를 다 준비해 왔다는 말인가? 장례식에 오기 전에 은행과 등기소를 들렀다는 뜻인가? 수진이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산은 별개죠.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그냥 재혼한 계모일 뿐이고 우리가 진짜 자식이라는 것. 재산은 우리 것이라는 것. 영숙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다. 법에 대해, 상속에 대해, 권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 서로 눈치를 봤다. 영숙은 창피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영숙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장례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재석은 단호했다. 아니요.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예금 주식 다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은 없더군요. 그럼 법정 상속으로 가는 겁니다.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들은 애도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계산서를 들고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재산 분할의 신호탄이었다. 냉혹한 현실이 영숙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비틀거렸다. 딸 미정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재민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참 그 집 말이에요. 아버지 집. 거기 계속 사실 생각이시면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정리되면 처분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영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집.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살아온 집. 정호와 함께 웃고 밥 먹고 손잡고 살던 집.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영숙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감정이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울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세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영숙은 그 사흘을 악몽처럼 보냈다. 조문객을 맞고 절을 받고 음식을 대접하는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정호의 자식들은 빈소에 머물렀지만 영숙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친척들과 조문객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영숙을 대할 때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다. 수지는 심지어 빈소 한 구석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웃기까지 했다. 슬픔의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영숙은 치를 떨었다. 하지만 참았다. 장례를 무사히 치르는 것이 먼저였다. 발인 날 정호의 관이 상여차에 실렸다. 화장터로 향하는 길 영숙은 관을 따라가며 울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말로 당신을 보낼 시간이구나. 화장터에서 정호의 몸은 재가 됐다. 하얀 가루로 변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받았다. 너무 가벼웠다. 사람 하나의 인생이 70년이 넘는 세월이 이렇게 가벼운 상자에 담기다니. 영숙은 유골함을 꼭 안았다. 그리고 납골당에 안치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장례가 끝났다. 정호는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발인을 마친 다음 날 영숙은 지쳐서 집에 돌아왔다. 정호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텅 빈 거실, 그의 슬리퍼, 안경, 리모컨.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없었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영숙은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밖에는 재석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구나. 재석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차갑게 말을 시작했다. 이제 정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재석은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시가 4억 원 상당. 예금 잔액 5천만 원. 주식 3천만 원. 합계 약 5억 3천만 원. 유언장이 없으니 법정 상속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분 5할, 자녀들이 5할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받으실 수 있는 몫은 약 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차가운 계산이. 재석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집입니다. 이 아파트가 4억 원이니까 현금으로 분할하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영숙의 머리가 하얘졌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내가 살던 집을? 재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상속분을 받아야 하니까요. 영숙은 필사적으로 말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재석은 단호했다. 그건 어머님 사정이고 법적으로는 집을 처분해서 나눠야 합니다. 아니면 어머님이 우리 몫을 현금으로 주시거나. 영숙은 기가 막혔다. 2억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 재석은 알고 있었다. 영숙에게 그런 돈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집을 팔게 만들려고.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여기서 살라고 했어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재석은 냉소를 지었다.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말로만 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영숙은 무너졌다. 법. 그 차가운 단어가 모든 것을 짓밟고 있었다. 사랑도 헌신도 간병도 함께한 시간도 법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영숙은 울먹였다. 나는 당신 아버지를 몇 년간 돌봤어요. 병원비도 냈고 생활비도 보탰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재석은 서늘하게 대답했다. 그건 부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하신 거죠. 그걸 가지고 재산을 더 달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당연히 한 일이라고? 사랑으로 한 일이 헌신으로 한 일이 그저 의무였을 뿐이라고? 재석은 서류를 집어넣으며 마지막 통보를 했다. 한 달 드릴 테니 그 안에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집은 매물로 내놓을 겁니다. 영숙은 소리쳤다. 한 달?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재석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어머님 자녀분들한테 가시거나 다른 집을 구하시거나. 그리고 그는 나가버렸다. 문이 닫혔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그녀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다.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눈물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현실은 냉혹했다. 한 달.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한 달뿐이었다. 영숙은 며칠간 멍하니 지냈다. 집 안을 걸어다니며 정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던 날들. 저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아침들. 화분에 물을 주던 정호의 모습. 함께 산책하던 공원길. 모든 것이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빛을 잃고 있었다. 재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건 부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하신 거죠. 그 말이 영숙의 가슴을 찢었다. 자신이 쏟았던 시간과 헌신이 그저 당연한 의무로 치부되다니. 영숙은 화가 났다. 슬프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했다. 영숙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서랍을 뒤졌다. 통장을 꺼냈다. 영수증을 모았다. 정호의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생활용품 구입 내역. 영숙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찾았다. 생활비로 200만 원, 병원비로 150만 원, 보일러 수리비로 300만 원. 기록은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정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는 애매했다. 계좌이체 메모에는 그냥 생활비라고만 적혀 있었다. 누가 봐도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왜 진작 정리해두지 않았을까?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데 누가 증거를 남기며 살까? 영숙은 사진첩을 꺼냈다. 정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여행 갔을 때, 생일 때, 명절 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영숙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 사진들이 우리가 함께 했다는 증거 아닐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사진은 사랑의 증거일 뿐 법적 권리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법은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은 서류를 원했다. 계약서를, 등기를, 공증을. 영숙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오직 믿음만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배신당한 순진함으로 변해버렸다. 영숙의 딸 미정이 찾아왔다. 엄마 상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재혼하실 때 서류 정리하라고. 왜 안 들으셨어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미정은 서류를 검토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법적으로 엄마가 집에 기여한 걸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숙은 절규했다. 나는 몇 년을 여기서 살았어. 그 사람 아플 때 간병했어. 그게 기여가 아니면 뭐야? 미정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법은 그렇게 안 봐요. 배우자로서 당연히 한 일로 보죠.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사랑도 헌신도 모두 부정당하는 건가? 영숙은 정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웃고 있는 정호를 보며 속삭였다.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 준비도 안 해놨어요? 왜 말만 하고 갔어요? 하지만 사진 속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도 싸워야 해. 울기만 할 수는 없어. 나도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친절했다. 영숙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리고 물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식으로 혼인신고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배우자 상속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이죠. 집이 남편 단독 명의니까 자녀들도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숙은 물었다. 그럼 나는 쫓겨나야 하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배우자 거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배우자는 일정 기간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영숙의 눈이 빛났다. 그게 뭡니까? 변호사는 설명했다. 자세한 건 소송을 통해 주장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숙은 희망을 품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싸울 방법이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조언했다. 우선 증거를 모으세요. 함께 산 기간, 생활비 부담 내역, 간병 기록 모든 것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안 되면 법원에 가야 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었다. 증거의 싸움이었다. 법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영숙은 준비하기로 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영숙은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혼인신고 서류를 찾았다. 결혼한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5년 전 봄이었다. 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영숙은 그 5년 동안 정호와 함께 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공과금 고지서를 뒤졌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모두 이 주소로 청구됐고 영숙이 납부했다. 영수증을 챙겼다. 은행 이체 내역을 출력했다.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이체한 기록. 정호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들. 영숙은 메모를 덧붙였다. 이건 병원비, 이건 약값, 이건 식비. 하나하나 정리했다. 다음으로 간병 기록을 찾았다. 정호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다. 영숙은 빠짐없이 동행했다. 진료 예약 문자를 찾았다. 병원 영수증을 모았다.
약국 처방전을 챙겼다. 그리고 사진을 찾았다.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약봉지를 들고 있는 정호의 사진. 작은 증거들이었지만 모이면 힘이 됐다. 영숙은 노트에 연대기를 작성했다. 결혼 후 무엇을 했는지, 언제 병원에 갔는지, 얼마를 썼는지. 빠진 부분은 기억을 더듬어 채웠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이었다. 영숙은 밤새 작업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자신의 유일한 무기였다. 영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동네 이웃에게 전화했다. 자신과 정호가 부부로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웃들은 기꺼이 응했다. 경로당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영숙과 정호가 함께 경로당에 다녔고 부부처럼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증인이 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법정에도 나가겠다고 했다. 영숙은 고마웠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됐다. 미정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서류 작성을 도와줬다. 영숙은 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싸워봐요. 절대 지지 마세요. 한편 재석 측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았다. 매물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영숙이 살고 있는 집, 아직 영숙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팔려고 내놓은 것이었다. 영숙은 분노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저들은 진심이구나.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을 작정이구나. 영숙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일단 거주권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조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중재를 시도할 겁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정, 협상, 마지막 평화적 해결의 기회. 조정 기일이 잡혔다.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영숙은 떨렸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법원이었다. 미정이 동행했다.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걸어 다녔다. 영숙은 조정실 앞에서 재석 일행과 마주쳤다.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다. 비싼 정장에 고급 가방을 든 변호사였다. 영숙은 위축됐다. 저들은 준비가 철저했다. 돈도 정보도 모든 게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겁먹지 않기로 했다. 자신에게도 정의가 있었다. 진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싸울 가치가 있었다. 조정실에 들어갔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다. 재석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에 따라 분할돼야 합니다. 배우자도 상속분을 받지만 집은 매각 후 분할이 타당합니다. 영숙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배우자는 거주권을 가집니다.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집을 팔지 말고 영숙에게 거주권을 인정하되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방안은 어떤가? 하지만 재석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상속분을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집을 팔아야 합니다. 조정은 결렬됐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했다. 이제 남은 건 법정 싸움뿐이었다. 소송이 시작됐다. 영숙은 정식으로 배우자 거주권 인정 소송과 재산 분할 재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서는 날 영숙은 긴장했다. 판사 앞에 서본 적이 없었다. 법복을 입은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됐다. 재석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법정 상속이 적용돼야 합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속분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법 조항을 줄줄 읊었다. 영숙은 주눅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변호사를 믿기로 했다. 영숙 측 변호사가 반론했다. 원고는 피상속인과 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부담했고 간병을 제공했으며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합니다. 원고는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 퇴거는 부당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다. 통장 이체 내역, 병원 영수증, 이웃들의 증언서, 사진들. 하나하나가 영숙의 삶을 증명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재석 측에서도 반박 자료를 냈다. 집은 피상속인이 전처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영숙의 이웃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영숙 씨와 정호 씨가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항상 함께 산책했고 장도 함께 봤습니다. 영숙 씨가 정호 씨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경로당 친구도 증언했다. 영숙 씨는 정호 씨가 아플 때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약도 챙기고 병원도 데려갔습니다. 진짜 부부였습니다. 증언들이 쌓였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재석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그게 법적 기여를 증명합니까? 배우자라면 당연히 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웃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숙 본인도 증인석에 섰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말했다. 저는 정호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제 돈을 아깝지 않게 썼고 제 시간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 집은 제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제 삶이 담긴 곳입니다. 제발 이곳에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판사는 영숙을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원고는 피상속인과 결혼 전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숙은 대답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예금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을 대부분 생활비와 병원비로 썼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에 남겼다. 재석도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원고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 집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원고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그게 상속분 이상의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물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거주를 보장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구두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판사는 기록했다. 재판은 길어졌다. 몇 차례 기일이 더 열렸다.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했다. 증거가 오갔고 법리 논쟁이 이어졌다. 마지막 변론 기일. 재석 측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 원고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상속분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영숙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법은 원칙만이 아니라 정의도 추구합니다.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또 다른 정신입니다. 원고를 거리로 내모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판사는 두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 2주 후 영숙은 법정을 나섰다. 결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선고일이 다가왔다. 영숙은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기면 집에 남을 수 있다. 지면 쫓겨난다. 인생이 갈리는 순간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영숙은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이 비쳤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얘졌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미정이 함께 법원으로 갔다. 법정에는 이미 재석 일행이 와 있었다. 그들은 자신만만해 보였다.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기까지 했다. 영숙은 불안했다. 저들은 뭘 믿고 저렇게 여유로운 걸까?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 기립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다. 이 사건은 배우자 상속권과 거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판사는 계속 읽었다. 원고는 피상속인과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고 5년간 공동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생활비를 부담했고 피상속인을 간병했으며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였다.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판사는 판결의 핵심을 발표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 거주권을 인정합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다. 판사는 계속했다. 피상속인의 주거지에 대해 원고는 최소 10년간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겼다. 쫓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들도 상속권을 가지므로 재산 분할은 법정 상속분에 따릅니다. 원고는 배우자로서 5할을 상속받으며 나머지 5할은 자녀들이 분할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집만 지키면 됐다. 하지만 판사는 추가 조항을 발표했다. 다만 원고가 거주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주권은 별도로 보호됩니다. 그 말에 재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변호사와 급히 속삭였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또한 원고가 생활비와 간병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자녀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숙은 놀랐다. 위자료까지? 판사는 판결문을 덮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를 내렸다. 쾅. 판결이 확정됐다. 재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변호사에게 항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돈까지 줘야 한다고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판사가 배우자 보호를 강하게 본 겁니다. 항소할 수는 있지만 승사는 났습니다. 재석은 분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판결은 판결이었다. 재민과 수진도 허탈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전부 다 가져갈 줄 알았다. 집도 팔고 돈도 다 나눌 줄 알았다. 하지만 탐욕이 화를 불렀다. 협상을 거부한 것이 실수였다. 조금이라도 양보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숙은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미정이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이겼어요. 지키셨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었다. 상속분은 나눠야 했고 집은 여전히 공동 소유였다. 하지만 쫓겨나지 않았다. 10년간은 이곳에서 살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보, 나 해냈어요. 당신이 지켜주지 못한 건 내가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자신의 집으로. 판결 이후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똑같은 현관문, 똑같은 거실, 똑같은 방.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제 이곳은 법적으로도 영숙의 거주지였다. 누구도 쫓아낼 수 없는 공간이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았다. 정호가 앉던 자리 옆에.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긴 전쟁이 끝났다.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이겼다. 살아남았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공원이 보였다. 정호와 함께 걷던 그 길이. 이제 혼자 걸어야 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미 혼자서도 싸워냈으니까. 며칠 후 재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만남에 응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재석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영숙은 놀랐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재석은 계속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 머릿속엔 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추모하는 마음도 어머님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후회됩니다. 영숙은 재석을 바라봤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사과는 했다.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재석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락 안 하겠습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재석은 일어섰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님을 사랑하신 건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찡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재석은 카페를 나갔다. 영숙은 혼자 남았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영숙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반겼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겼어요. 집 지켰어요. 친구들은 박수를 쳤다. 축하했다. 대단하다고 했다. 영숙은 쑥스러웠지만 뿌듯하기도 했다. 자신이 해낸 일이 자랑스러웠다. 그날 저녁 영숙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찌개와 밥. 정호가 좋아하던 반찬도 만들었다. 혼자 먹기에는 많았지만 괜찮았다. 내일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영숙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간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는다. 혼자서도 잘 산다. 시간이 흘렀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영숙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거실을 조금 바꿨다. 벽지를 새로 발랐고 커튼도 교체했다. 정호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영숙은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상추와 토마토를 키웠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게 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영숙도 조금씩 회복됐다. 상처는 아물었고 분노는 가라앉았다. 대신 평화가 찾아왔다. 영숙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오늘을 살았다. 어느 날 영숙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재혼, 간병, 상속 분쟁, 법정 투쟁.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다. 잊지 않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영숙은 글을 쓰며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쌓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는다. 준비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다. 나는 배웠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지킨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영숙은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다. 이 집에서,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영숙은 일어나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부엌에 불을 켰다. 냄비에 물을 끓였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이 소중했다. 쟁취한 평화였으니까. 영숙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랜만에 나온 흥이었다.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영숙은 행복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것이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남은 인생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영숙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